네, 96페이지 피시고요. 제목이 이거 했었어? 아, 이거는 했니? 그럼 딴 거 해야겠다. 미안. 한 거 같았어. 아니면. 그러면은 죄송해요. 저는 안 한 줄 알고. 그 뒤에 100쪽부터 보죠. 그럼 100쪽은 안 했지. 네, 그냥 길. 그쵸? 얘는 안 했죠. 얘 볼게요. 그러면 그때 정연이가 늦었나 보다. 그치? 네네. 예. 얘들아, 얘도 길이에요. 우리 앞에 거 윤동주도 새로운 길이었는데 얘도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너네 내가 아까 다이어 얘기했지만 길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원래 중심 의미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게 길이겠죠. 근데 우리 또 뭐도 길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 목적지 같은 거.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곳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포도 있죠. 포도. 니네 포도 좋아하니?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는데 얘를 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도가 모인 곳이 약간. 우리가 왜 집을 이루고 이렇게 살잖아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다 보니 이렇게 이제 서로 모여 있잖아. 그것을 이렇게 포도송이에 빗댄 겁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1년부터 볼게요. 총 1, 2, 3, 4, 5년으로 나눠져 있죠. 예, 그러면 1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은 포도덩굴. 얘들아, 그거 해봐. 자, 길이랑 포도덩굴이 같대요. 이런 거 뭐죠, 우리? 정연아, 기억나니? 기억나? 두 개, 뭐야? 그쵸. 자. 우리 두 대상을 연결 없이 아예 똑같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포도덩굴이다. 몇백 년이나 자라 땅덩어리를 다 엎었다. 이 덩굴 가지마다 포도송이 같은 마을. 자, 그거 읽어보세요. 포도송이 같은 마을. 자, 마을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고 포도송이가 보조관념이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뭐뭐 같은으로 연결된 직유법입니다. 자, 차이가 뭐라 그랬죠? 연결어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고 포도알 같은 집들이 열렸다. 자, 그럼 역시 포도알 같은 집도 그렇겠네요. 얘도 직유겠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 거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잖니? 포도 송이들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집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를 한 거거든요.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는 커가고, 가을봄이에요. 가을봄이. 가을봄을 줄인 겁니다. 가을봄 없이 자라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은 이어져서. 자, 아래 두 줄을 묶으세요.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묶으시고 상호 협력하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글의 주제기도 합니다. 뭐냐면 너네 포도가 나 한 알만 잘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지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 진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너네도 보세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괴롭다. 내가 행복하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포도 한 알이 썩으면 다른 알도 썩겠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상호협력하고 함께 사는 모습이 바로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개는 한 덩이 과일. 얘들아, 한 덩이 과일 동그라미. 자, 한 덩이 과일이 뭐겠어요? 포도죠. 한 덩이 과일로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거기 맨 아래에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사회의 성장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힘을 합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에 빗대서 자, 여기에 직유, 은유, 그쵸? 자, 직유 쓰인 건 뭐예요? 이거 써놨죠, 제가 여기다가. 포도송이 같은, 포도알 같은, 그 다음에 기름 포도동굴이다. 한 덩이 과일을 포도다. 은유 쓰였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시간편을 공부함에도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비유 쓴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포도에 빗댔구나. 그리고 이 길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포도, 아까 말했던 그 포도가 달린 덩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그 덩굴을 옆으로 이렇게 포도알들이 달리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빗댄 겁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보시죠, 이제. 101쪽으로 가보셔서. 자, 주제에 별표해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와가며 성장하는 세계다. 그 다음에 특징에 직유법, 은유법 등의 비유법이 쓰여요, 여러분. 비유법.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 어디 볼까요? 마을, 집들, 포도알, 덩굴. 얘들아, 보면은 이응과 리을이 좀 많이 쓰이는데, 자, 거기 한쪽에 써놔보세요. 알려드릴게. 자, 봐봐. 우리가 시를 씀에 있어서, 자, 리을, 리을, 미음, 이응을 뭐라고 하냐면 울림소리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울리면서 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예를 쓰면 어떠냐면은 경쾌하고 맑고 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많이 써요, 얘를. 들어볼까요? 쏭알쏭알 쌀잎에 은구술,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술. 이렇게 좀 리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네 이런 거 봐. 대롱대롱. 이렇게 뭐 좀 리을이나 이응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막 랄랄라, 막 랄라라 랄라라. 그 다음에 뭐 요로라 히요로. 이렇게 리을, 이응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면 콧노래 같고 즐겁고 좀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울림소리.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도 외우냐면 노란 양말. 노란 양말이라고 외워요. 그래서 노란 양말. 아니면 뭐 나라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네 글자를 이렇게 경쾌하고 맑은 소리, 시나 노래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리을, 이응이 그거 운유를 주겠죠.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단어, 포도 등의 반복으로 역시 운유를 줍니다. 그럼 니네 시험 문제에서 운유를 준 게 뭐냐? 이렇게 뭐 비슷한 음이 반복됐다, 비슷한 단어가 반복됐다.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도 있어요. 토실, 토실. 이거 토실, 토실 알죠? 우리 왜 이렇게 살이 보기 좋게 오른 거. 토실토실하기 돼지. 거기 나오는 거. 젖달라고 꿀꿀꿀 그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1번 포도 덩굴처럼 뻗어나간 길. 2번 그 길마다 만들어진 마을과 집들. 이게 포도알들이겠죠. 집이 늘어날 때마다 커지는 마을이다. 그래서 4연 자라나는 길을 통해서 서로 돕고 연결되는 사람과 마을. 그거 줄거봐. 서로를 돕고 연결한다.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다. 5연에서. 됐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시인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걸 것 같니? 유호야, 이 시인이 좀 어떤 모습을 원할 것 같아요? 이 시적 화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 서로 도와가며 사는 모습. 아시겠죠? 그 현지야, 이 지금 시적 화자가 뭐에 빗댔어요? 사람들의 세계를?
포도, 그쵸. 포도에 빗댔다. 알겠죠? 예. 정연아, 여기 쓰인 수사법 뭐 있다고? 비유? 비유에서 뭐 쓰였어, 여기? 뭐뭐 같은, 직유. A는 B다? 은유. 그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사실 익숙한, 많이 나오는 작품은 좀 아니에요, 아직은. 예, 이제 막 좀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배기 쪽에 그 확인 문제 있죠? 그것만 좀 해볼게요. 배기 쪽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죠. 됐니? 자, 혹시 못했어도 저랑 채우면서 한번 푼 사람은 지금 맞춰보시고요. 못한 사람은 저랑 같이 합시다. 21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의미하는 시어는 포도죠, 포도. 21번의 답은 포도고, 22번 서로 화합해서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세상 또는 뭐 세계. 예. 근데 거기에 세계는 한 덩이 과일이라 그랬으니까 세계 쪽이 좀 더 좋겠어요. 다음에 토실토실 같은 거 뭐라 그랬냐면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24번. 얘들아, 이 시 보면은 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겉으로 안 드러난 거예요. 동그라미. 25번. 포도알 같은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은유가 아니고 직유라서 X. 그 다음에 한 덩이 과일은 이 시적 화자가 원하는 모습. 동그라미. 서로 화합하고 좀 함께하는 모습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OXO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여러 방향으로 길게 뻗어간 길의 모습을 포도동굴에 빗대 표현했다. 1번이 맞아요. 2번은 실형 겪었다는 건 모르니까. 다음에 28번은 청각 없거든요. 비유지요, 2번. 그 비유 아래다 쓰세요. 직유, 은유가 쓰였죠. 자, 기억에 사용된 표현법. 길은 포도동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하려는 게 길이고 빗댄 게 포도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운율 주는 거 뭐라 그랬냐면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뭐였죠 아까? 포도. 그 다음에 리을. 토실토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겠네. 다음에 4와 5로 미뤄볼 때 시인이 바라는 세계 뭐라 그랬죠? 서로 화합하고 함께, 그러니까 3번이겠네요.
서로 화합하고 성장하는 거. 그쵸? 3번 쪽입니다. 이 31번은 3번.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가? 네, 그럼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독서 지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얘들아, 그림 얘기가 나옵니다. 니네 생각에 그림이라는 건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예술이라고 쓰세요. 얘는 예술 분야의 글입니다. 예. 자, 일단 그림이 주제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4개네. 그쵸?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쓰고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귀찮은 거는 압니다. 귀찮고 읽기 싫은 너희네의 마음은 알지만 어쩌겠어요. 시험 볼 때라도 좀 잘 읽어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옛 서화. 얘들아, 서화라는 거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기다 쓰세요.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드는 거 예시라고 합니다. 거기다 써. 예를 들어 위에다가 예시라고. 예시. 책상 앞쪽 모서리보다 뒤쪽 모서리를 더 크게 그린다든지 뒤로 갈수록 건물 각도가 넓어지는 듯 역원근법적 방법. 네모해놔봐. 얘들아, 원근이 뭔지 알죠? 원근법. 거리잖아요. 거리. 그쵸?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원근법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양화 이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다. 이외에도 한 화면에 2-3개 시점이 존재한다든가 영화에서 카메라가 사방을 뚫고 지나가듯 파노라마식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 파노라마식 그림은 화면이 긴 병풍 그림이나 5에서 10m씩이나 되는 두루마리 그림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번도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감도, 얘들아 조감도가 뭔지 알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네, 조감도 형식으로 내려다본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린다든가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마치 망원건으로 당겨본 것처럼 주변 물체에 비해 자세하게 확대해서 그리는 일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옛 서화에서 보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좀 안 맞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쵸? 예. 썼니? 거기 1단락 거기다 쓰세요. 빈 공간에다. 현지야,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썼어? 응. 아, 이거 했었어, 얘도? 아우, 왜 얘기를 안 하니? 오늘 왜 이러지, 선생님? 이것도 한 거야? 그럼 뭐 안 했어, 우리? 뭐 안 한지를 좀. 뒤에 거 안 했나? 예? 112, 113쪽을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얘는 단락이 몇 개예요? 그러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얘는 좀 단락이 많네요. 6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뭐에 대한 글일지 보시면 뭐 진리다, 관념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철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삶이나 아니면은 어떤 진리 탐구를 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철학이라 그래요. 그쵸? 철학.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얘는 철학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문에 들어가요. 인문 분야. 쓰세요. 그 위에다가.
자,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 읽으면서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학문적 활동에 추구하고 있는 진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진리. 너네 진리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진리라는 거 흔히 어디 써봐. 흔히 우리 진리라고 하면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거를 진리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도대체 어떤 조건 갖춘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너네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거는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대요. 줄 거봐.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줄 그세요. 대응설에서는 어떤 명제나 생각이 사실이나 대상에 들어맞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믿는다. 가령 앞에 있는 책상이 모나고 노란 색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시각으로 시각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각. 네, 눈으로 보죠. 네, 시각. 시각으로 파악된 관념은 앞에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1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쓰세요. 진리를 바라보는 몇 가지 학설일까요? 세 가지 학설. 정연아, 그 세 가지가 어떤 거 있대?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늘 거울과 같이 대상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감각이 언제나 거울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기관의 생리적 상태, 조명, 대상 위치 등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감각기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 감각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는 못한다. 자, 그럼 이거 뭘까요? 대응설의 한계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게 대응설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대응설은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건데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얘들아 잠깐만 어딨지? 얘 무슨 색이에요? 얘 지금 우리 노란색으로 보이죠? 얘 지금 그쵸? 우리는 얘를 노란색이라고 물론 믿을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너네 시각을 눈에도 오류가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의 감각기관은 그럼 완벽한가요? 아니지요. 잘못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 뭐 지나가는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할 때도 있는 거고 냄새를 뭐 혼동할 때도 감기 걸리면 뭐 냄새를 잘 못 맡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한계가 있는 게 사람의 감각이에요. 얘 노란색이다. 그래, 근데 노란색인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얘는. 사람의 감각기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쵸? 이해 가시죠? 그게 대응설의 한계래요. 자, Y 감각기관의 한계래요. 우리 사람의 감각기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정합설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합설은 됐니? 예. 관념 대상의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에 비추어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거기 줄 그세요.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따라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 그 세 줄을 묶으세요. 됐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명제죠. 모든 사람 속에 우리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감각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칭 판단이나 고차원적 판단들의 진위를 가려내는데 적합한 이론이 정합설이다. 자, 그러면 뭐냐면 정합설의 개념과 의의.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쵸? 수많은 인류가 거듭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진 않아도 이 지구상에 어떤 인류가 오더라도 걔네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 알죠? 그래, 너네 이거 생각하면 되게 소름 돋는다? 한 100년 후 있잖아요. 100년 후만 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넉넉 잡고 한 100년 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싹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 물론 우리는 못 봐요. 그 전에 죽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안 했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기존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거를 그거의 이치가 맞느냐, 그거를 정합설이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곤충은 다리가 6개라고 한다. 그런데 보니까 거미가 6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미는 곤충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또 예를 들어 새로운 게 발견됐어요. 근데 다리가 6개야. 그리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그러면 얘는 새로운 거지만 아마 곤충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좀? 자, 근데 보세요. 뒤에 보세요. 하지만 별표에 이렇게 세모해봐. 하지만. 너네 대체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역접이라고 합니다. 쓰세요. 역접. 내용이 바뀌어요. 역접. 뭔가 내용의 반대가 되는데 정합설에도 역시 한계가 있답니다. 어떤 명제가 기존 지식체계와 정합할 때 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지식체계 진리성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이전 지식체계가 정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는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고 결국 기존 지식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합설의 한계예요. 거슬러 가야 될 텐데 진리를 탐구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게 가깝다. 마치 뭐냐면 이거다. 야,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본 사람도 있죠. 나도 다 봤어요.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네 분을 다 봤어요. 그래도 네 분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약간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내 아이들 있죠. 내 자녀들. 내 자녀들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몰라요. 사진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금방이라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내가 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지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나의 탄생의 의문을 가지는 거.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실용주의자들은 대응설이나 정합설과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고찰한다. 그들은 지식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줄거보세요. 생활수단으로 본대요. 그래서 지식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거나 실제로 유용할 때 참이라고 한다. 관념과 생각,
그 자체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행동통의 생활에 적용돼서 유용하면 비로소 진리가 되고 유용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무슨 설일 것 같아요? 얘는 실용설. 그쵸? 실용설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 이 지식이 우리한테 쓸모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말 그대로 되게 좀 현실적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 보자. 그러나 역시 이거겠죠. 역적. 그러나 진리가 행동과 관련돼 있다는 건 행동 통한 실제적 결과를 기다려야 비로소 옳고 그름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거를 다 실행해 볼, 저희 읽어보세요. 모든 걸 다 실행해 볼 수는 없다. 또한 만족스럽다든가 실제로 유용하다든가 하는 개념이 줄거봐 주관적이고 상대적.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리적 기준으로는 불명확하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설이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럼 얘도 뭐겠어요? 실용설의 한계. 됐죠?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진리를 바라보는 세 가지 학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에서 대응설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 정합설, 그 정합설의 개념과 한계, 마지막으로 실용설과 그 한계. 구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관점을 띠띠띠 본 다음에 그게 각각 뭔가를 말해주고 그 한계를 얘기해요. 정리되시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글을 봤을 때 설계도를 좀 그려봐야 해. 아,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딱딱 그려져야 돼요. 좀.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가셔서 어디로 보냐면 OX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117, 118 OX를 좀 해주십시오. OX 해주세요.